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쟁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6.25 전쟁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한국사 교과서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6.25 전쟁은 그나마 그래도 좀 약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특히 6.25 전쟁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다들 전문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또 이렇게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좀 국민들과 함께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차례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주로 이 보고서를 낼 때 교과서에 실제로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도 제가 교과서들을 전부 스캔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보고서가 있고 하나는 실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고등학교는 8종이고요. 또 저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가 9종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8종, 중학교 9종에 6.25와 관련된 부분만 전부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앞에 비치를 했고 선생님들께 다 했을 텐데요.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실제로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구나라는 걸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6.25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규정을 해야 될까요? 6.25 전쟁은 이제 두 가지 점의 방점이 지켜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소련과 김일성에 의해서 반문명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불법 남침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승만과 미국을 위시한 유엔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과서를 통해서 잘 정리되고 밝혀지고 가르쳐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 교과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전통주의적인 학설이 있고요. 그리고 수정주의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통주의적인 관점은 이 냉전의 기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이 냉전의 책임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통주의는 냉전의 기원이 소련에 있다. 소련의 팽창 정책에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주의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미국이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그에 대해서 소련이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냉전이 기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학설상의 논쟁의 쟁점인데요. 이 전통주의는 소련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좌파 수정주의라고 하죠. 좌파 수정주의. 수정주의 학설은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6.25 전쟁으로까지 가서
6.25 전쟁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그런 경향을 좌파 수정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다, 소련이 문제다, 김일성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학설을 전통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주의, 수정주의 논쟁은 초기에 주로 외인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문제, 그래서 6.25 전쟁 같은 경우도 국제전에 초점을 두고 논쟁을 벌였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내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되면서 내적인 문제를 함께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후기 전통주의, 후기 수정주의, 이렇게 전통주의가 조금 외인론 중심에서 내인론까지 포함시켜서 6.25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수정주의 역시도 내인론을 포함해서 후기 수정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런 후기 수정주의적인 관점이 여전히 교과서 속에서 취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또는 이 후기 수정주의적인 관점으로 교과서가 기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이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수정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의 박스로 제가 이제 그대로 제시를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한 네 번째 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한에서의 좌익 세력의 약화 및 분단 정권 수립과 무장 투쟁의 실패, 북한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실시와 민주기지 노선에 의한 통일의 추구,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의 총체적인 구조와 연결 속에서 귀결된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세 줄 정도 더 내려와서 보면요. 그래서 대립축이 뭐냐 이겁니다. 이 대립축이 계급적, 민족적 견제에서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려 했던 한국 민중들을 한 축으로 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던 미국의 이해를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대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해방을 향한 한국 민중들의 투쟁과 제국주의적인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이해, 이것이 충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후사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의 이제 결과로서 6.25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6.25 전쟁을 보는 어떤 그런 이제 견해가 수정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수정주의적 관점은 대표적으로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전부 6권으로 되어 있고요. 1979년에 제1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1년 또는 2년마다 한 권씩 이어서 쭉 나왔죠. 그래서 1980년대 이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의 역사 인식의 이론적 지침서로 작용을 했죠.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이,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이제 네 번째 권에 보면은 이 정혜구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수정주의적인 관점, 이 수정주의적인 좌파 수정주의 역사 인식이 파고를 점점 높여왔던, 그래서 압도적 담론으로 자리해 왔던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에 지난 19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의 약 30년간의
압도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한 수정주의적 관점과의 역사 투쟁을 이제야 전개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또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역사 투쟁이자 역사 전쟁이고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난한 투쟁을 요하는 어떤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교과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쓰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내놓은 이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쓰라라고 하는 지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또 한번 살펴보고, 지필 기준이 이렇구나, 지필 기준이 이런데 교과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씌워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자료의 3페이지를 보면은 이 교과서 지필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지필 기준이 있고요. 중학교 교과서 지필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은 이 대한민국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7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의 단원이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6단원에 대해서, 이 6단원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6단원에 대해서 7가지로 지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지필 기준에 6.25 전쟁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참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분단과 전쟁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 전쟁의 발발 배경을 국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6.25 전쟁과 같은 전쟁과 분단을 겪은 베트남, 독일 등의 사례에도 유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3단원의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 3단원과 관련해가지고 4가지 지필 기준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6.25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만은 제시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의 국내외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6.25 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국제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에 유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필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6.25 전쟁의 발발 원인과 책임과 관련해서 7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의 그 발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교합사 교과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련의 한반도 적화 전략을 제일 앞에 기술을 하고요. 그래서 소련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일성의 오판에 의한 김일성 주도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검성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미군을 주축으로 하여 16개국 군대로 구성된 유해군이 참전함으로써 6.25 전쟁은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25 전쟁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서 이 국제전의 관점, 외인론의 관점과 내인론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6.25 전쟁이 소련의 야욕 그리고 김일성의 야욕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소련을 취급을 하는 것은 국제전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취급하는 것은 내인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론과 내인론을 다 결합을 시켜서요. 국내적인 요소와 국외적인 요소를 결합을 시켜서 발발 원인과 책임을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소련과 미국에 의한 전쟁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이 국제전의 관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금성교과서와 천재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소련의 야욕에서부터 이미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싹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또는 미국이 유엔군과 함께 참전함으로써 국제전이 됐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좀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 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제전이 미국과 유엔의 참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애당초부터 6.25 전쟁은 국제전의 성격이 있었는데 소련의 야욕이 주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그런 어떤 이 소련의 야욕을 서두에 기술함으로 해서 애당초 6.25 전쟁은 국제전이었으면서 또 6.25 소련의 야욕 속에서 출발했다라고 분명히 기술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교과서들은 이 소련의 야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싹 이제 빼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인론과 관련해서 수정주의적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김일성의 주도에 의한 전쟁이었다라기보다는 당시의 한반도 상황이 이미 대단히 긴장된 상황이었고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책임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루스 커밍스의 관점입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브루스 커밍스가 작년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좀 뒤집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브루스 커밍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대단히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궤변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브루스 커밍스가 쓴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1981년도에 자신의 박사 논문 책 이것이 결국에 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수정주의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수정주의 학자들이 브루스 커밍스를 어떻게 보면 추정하는 어떤 그런 논의들을 쭉 발전시켜 갔단 말입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6.25 전쟁은 내전이었고 혁명전이었다. 이제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왜 그런가를 쭉 밝히는 이제 어떤 그런 논의를 주되게 전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치선 라인이 선언됨으로 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에치선 선언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남침이 유도됐다. 김일성이 오판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에치선 선언이다.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미국이 왜 에치선 선언을 그때 내놓았을까? 이것은 미국이 남침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추론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옹진반도의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옹진반도를 기습적으로 침략을 함으로 해서 옹진반도에서 기습적으로 전투를 개시함으로 해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을 유도했다. 이런 식의 논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김일성이 전면전을 개시한 그 6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는 이미 대단히 긴장이 격화되고 있었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6.25 6월 25일에 김일성이 전면전을 개시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으로 에치슨 라인 선언과 옹진반도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결국에 남침 유도설, 이승만과 미국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의를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가 바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브루스 커밍스고 이 브루스 커밍스의 아류 논의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이 돼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교과서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뭐 교학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한국사 교과서, 8종 교과서는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성 교과서를 한번 보면요. 에치슨은 성명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미국의 극동방위선, 이른바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큰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지도부는 전쟁을 일으키면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에치슨 선언은 이 같은 북한 지도부의 확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베르 스쿨은 이러한 에치슨 선언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전이 확정된 것이다. 이런 이제 논의와 관련해서 금성교과서는 38도선 일대에서 남북한 사이에 수백 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교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는 남북은 북진 통일과 적화 통일을 내세우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38도선 부근에서 작은 무력 충돌을 빚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고요. 두산동안은 1949년 1월부터 10월까지 38도선을 경계로 벌어진 교전만 500회를 넘겼다. 옹진 지역에서만 이미 전사자가 6천여 명을 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서로 통일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비상교육이나 지학사 천재교육도 대동소이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25 전쟁의 발발과 책임에 있어서 김일성이 주도하고 소련이 승인하며 중국이 지원한 전쟁이었다. 이런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런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유일하다. 나머지 책들은 6.25 전쟁이 내전의 연장에서 취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내전의 연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소련의 의도를 제외하거나 소련의 의도 자체를 설명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하지 않고 있거나 미국의 빌미, 미국이 빌미를 줬다 뭔가 모르게 그리고 미국의 참전, 미국의 참전을 통해서 국제전이 됐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참전을 부각해서 6.25 전쟁의 원인과 발발 전개를 좌파 수정주의적 관점과 인식 속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덧붙여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교과서도 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씌워져 있는가를 하나만 예로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의 17페이지인데요. 17페이지에 이 중학교 교과서, 지학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98에 보면은 전쟁의 기운이 감돌다 이런 제목 하에서 씌워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 등 북한의 지도부는 한시바삐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하지 않으면 앞으로 통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기술을 봤을 때 그러니까 김일성은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을 해야 했다는 거죠. 김일성의 불가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 6.25 전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수정주의적 관점, 6.25 전쟁의 발발과 책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당시 한반도는 이미 뭐 전쟁이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누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에치슨 선언과 같은 어떤 이런 그 매개, 그리고 미국과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해서 국제전이 됐다. 이런 관점의 기술, 이런 어떤 이 내전이 확대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내전 확전설, 어떤 이런 식의 기술이 제가 볼 때는 이 중학교 교과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교과서보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는 제가 볼 때에 그냥 딱 어떤 요는 틀 안에서요, 그야말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딱 한 줄씩 딱딱딱 집어넣어가지고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8종 교과서와 이 중학교 9종 교과서가 그렇게 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교학사 교과서만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따로 떼놓고 이 소련의 책임론, 김일성의 책임론, 소련과 김일성 주도설 이런 것이 분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치슨 선언도 교과서도 취급하고 있고요. 취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을 중심에 놓고 기술을 하면서 나머지 다른 배경 요소들을 적절하게 알맞게 소개를 하냐지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선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좀 엄밀하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이제 좀 엄밀하게 이렇게 좀 따지고자 하니까 보이는 거지, 그냥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도드라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크게 문제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판단은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식의 기술이 어떠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좀 과학평가냐 이런 거를 또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좀 이제 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6.25 전쟁의 발발과 책임 부분의 이 문제와 함께 교과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은 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자료의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했고 전개가 되고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의 영향으로 남과 북에 이제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6.25 전쟁의 영향과 관련해서 이승만과 김일성에 대한 불균형 서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쪽으로 가서요, 검성교과서를 보면은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국내 정세에 미친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락에 이렇게 좀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집권 세력은 전쟁을 거치면서 권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정권의 부패, 무능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김일성은 전쟁 책임을 물어 박헌영 등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될 때에 남한, 한국에 있어서의 이승만 정부와 관련해서는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서술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반대 세력 억압, 그리고 정권의 부패, 무능, 탄압 이런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근데 김일성과 관련해서는 박헌영을 체포했고요. 유일 지배 체제가 자리 잡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총체적이면서도 또 대단히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용어를 써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유일 지배 체제라고 하는 개념적 표현 정도로 가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휴전 회담과 관련해서요. 이승만에게 책임을 지우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도 보여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하면서 북송을 거부하는 방공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서 회담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교과서로 가면요. 북진통일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조금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6.25 전쟁 당시에 이 민간인 학살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그 인민군들이 남쪽에서 저지른 학살 부분, 그리고 이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부분, 이런 내용들이 고르게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부분을 주되게 좀 기술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만 다루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8종 교과서 이전에 2011년도에 시판이 된 6종 교과서를 보면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 민간인 학살 부분이 대단히 불균형되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주되게 취급이 되고 있고 북한 인민군의 민간인 학살은 취급이 안 되거나 부분적으로 한두 가지 사례 어떤 한두 종의 교과서만 취급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종 교과서에서는 그것이 그나마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북한 측의 학살은 서술하지 않고 이 남측의 학살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동화 같은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충북 영동의 노건리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노건리 학살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민군의 학살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래연 교과서도 보면은 북한군은 함남, 함흥과 전남, 영광정지에서 민간인 학살했다 이렇게 한 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일어났는데 미군에 의한 노건리 학살, 국군에 의한 극창 영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의 불균형한 기술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대거 월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취급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평가가 되는데 교합사 교과서는 이 부분을 따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7종 교과서는 이제 북한 주민의 월남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 월남자 가족과 월북자 가족은 이렇게 이제 이거는 용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체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통일 사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필 기준에서 국내외 분단과 통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그 분단 통일 사례를 이제 쓰라고 하니까 교과서는 씁니다. 교과서는 쓰는데 교과서 어떻게 쓰냐면 베트남 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독일 그 통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직접 그 교과서 복사를 해서 드린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6.25 전쟁을 취급하는 그 단락의 말미에 보면은 베트남 전쟁과 독일 통일 사례가 두 개가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한 곳만 오스트리아 사례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게 이 베트남 전쟁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베트남 전쟁을 취급은 하되,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그 지학사 교과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기 지학사 교과서를 한번 찾아가지고요. 한번 베트남 부분을 쓰고 있는 걸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제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베트남은 민족해방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호치민 정권이 호치민이 이끄는 그 무장 투쟁 세력이 베트남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타승을 하고요. 민족해방 전쟁을 승리로 기결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교과서들에서도 저는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알맞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좀 보시면서 좀 어떤가 이렇게 이제 같이 좀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이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8페이지를 보면은 앞서서 제가 이 휴전 회담의 지연과 관련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어떤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학교 교과서도 보면은 북진 통일론이 나와요.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18페이지예요. 한번 보세요. 검성 교과서가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에 반대하였지만 196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동화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에 반대하였다. 미래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포로 교환 방법과 휴전선의 위치 선정 방식을 놓고 2년여 동안 지방 회담이 계속되었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에 반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교과서보다도 중학교 교과서를 제가 보니까 이 이승만의 북진 통일 부분을 딱딱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치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까지 6.25 전쟁과 관련해서 좀 이런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기술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교과서에 나타난 6.25 전쟁에 대한 좀 발표, 발제를 좀 마치는 겁니다.